요즘 트럼프 정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운데 도대체 관세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싶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제 관세의 뭐 역사나 관세가 과연 무엇인지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세라는 게 도대체 뭔지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미국의 관세 정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역사적으로 짚어보는 방식으로 현재를 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네네. 먼저 관세라고 하는 것은 세금의 일종인데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뭐 다양한 종류의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득세도 있고, 네. 뭐 종합부동산세도 있고, 뭐 세가 있습니다만 관세라고 하는 것은 문에서 받는 세금이다라는 뜻입니다. 현관, 관문 할 때 그 관자에다가 세금을 붙인다는 건데 영어로 이제 테리프라고 하고 관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세금입니다. 세금 중에 보면은 네.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거는 역사가 굉장히 짧거든요.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소득이라는 거는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여러 가지 뭐 관련 문서들도 다 필요하고 조사가 그렇습니다. 필요하고. 예, 그리고 농업사회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수확을 하면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소득세라는 건 사실 20세기의 형태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비해서 이제 관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역사는 모르지만 굉장히 오래된 세금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수입을 얻어야 정부가 운영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역사가 오래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는 우리는 이제 수입에 대해서만 보통 관세를 매기지만 사실 수출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올해 뭐 우리나라에 흉작이 들어서 쌀이 부족하다. 네. 그럼 쌀을 수출하지 말고 국민들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생산자들이 수출을 하려고 그럴 때 거기다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빼내지 말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수입세가 있고 수출세가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세를 이제 관세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관세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제 수입을 확보하는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그 나라 안에 있는 생산자들이 보호를 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외국에서 오는 제품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면 100원짜리가 110원, 120원이 될 테니까 국내에 있는 생산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물건을 팔 수가 있게 되겠죠.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그 반대 효과는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뭐 200원에 생산을 하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100원에 외국 생산자들이 물건을 팔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그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 제품만큼 뭐 관세를 붙여서 200원으로 만들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100원에 누릴 수 있는 상품을 못 누리고 200원에 사서 써야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사실은 손해를 보는 것이 관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정부, 해외 생산자, 국내 생산자, 국내 소비자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네. 관세 부과라고 하는 것은 정부는 수입을 확보해서 좋지만 국내 생산자들은 또 보호 효과가 있어서 좋지만 국내 소비자들이나 해외 생산자들은 피해를 보는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특성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산업 정책의 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의 산업을 좀 육성해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더 잘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산업이 발전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럼 산업을 어떻게 부강하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데에는 뭐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뭐 금융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해외로부터의 어떤 경쟁자들을 차단함으로써 이렇게 이익을 확보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제 산업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관세 혹은 보호무역 정책이다 보니까 네. 흔히 이제 산업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 간에는 이렇게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 전후에 좀 못 살 때 그때도 우리나라 워낙 못 살고 발전을 해야 되니까 정부 차원에서 보호를 좀 해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그때는 관세나 보호무역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요.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호무역 정책은 우리나라 생산자들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네. 소비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어떻게 면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지금 현재 5천만이 있는데 네. 특정한 생산자들을 위해서
5천만의 국민들이 비싼 물건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하냐? 이것이 이제 그 보호무역 정책 내지는 관세와 관련돼서 늘 논란이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무역 정책은 항상 조건이 따라갑니다. 뭐냐 하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만 보호를 하는 것이 적정하나. 예를 들어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을 못했는데 네. 외국으로부터의 면방직 제품이 수입이 되면 우리나라 면방직 생산자들이 경쟁이 잘 안 되니까 피해를 많이 보게 되고, 근데 그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발전이 안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의 면방직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면 그동안에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경쟁력을 갖추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생산자들도 좋지만 국민들도 부유하게 되는, 이것이 보호무역 정책의 어떤 정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얼마나 보호해 줘야 되느냐, 그리고 보호라는 것에 어떤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보호를 해주는 건 좋은데 보호해주는 동안에 생산자들이 죽도록 열심히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춰라라는 것이 합당해야 그런 보호 정책은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통 경제학에서는 유치산업 보호라는 용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라는 것은 유치원 할 때 유치라는 뜻이고요. 그 뜻이에요? 예. 네. 예, 영어로 이제 infant industry라는 건데 뭐냐면 산업이 아직 발달을 안 했으니까 낮은 수준에 있다. 낮은 수준에 있는 산업이라고 한다면 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를 해주자. 그 뜻이군요. 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유치산업 보호로는 성인이 되면 없애자는 걸 전제로 해야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이제 국민들의 희생을 통해서 성장을 했으니까 보호는 그때부터는 없애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해나가자라는 것을 전제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이런 보호무역 정책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도입을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확보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뭐 이런 정도의 나라들을 빼놓고는 많은 나라들은 그냥 국내 소비자들의 희생만 이렇게 쌓여가고 경제가 이렇게 제대로 발전을 못하는 이런 악순환으로 빠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보호무역 정책 혹은 산업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정책 이방자들에게 관심을 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호무역이 굉장히 좀 역사가 깊은 것 같은데 네네. 그 보호무역이 어떤 형태로 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보호무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 생산자들한테 좋은 일이지만 네. 외국 생산자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그 인근 궁핍화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인근 궁핍화. 예, 이게 좀 표현이 좀 어려운데 인근이라는 건 이웃들이죠. 예, 주의. 예, 이웃의 희생에 기반해서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것. 그런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잘 살게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제품들한테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득을 보고 외국은 이제 희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되니까 외국의 희생이라는 것이 이제 궁핍화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무역주의를 채택하고 싶은 유인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죠. 예, 거기다가 이제 많은 생산자들은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에다가 로비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고 싶어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모두가 보호주의 정책을 택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다 못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역효과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약간 듣다 보면 극도의 이기주의 같은 느낌도 좀 들긴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너무 힘의 논리로만 갈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점점 들어가면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본 구조에서 실제로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또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으로 아까는 뭉뚱그려서 생산자라고 얘기했지만 네. 사실은 생산자가 다 같은 생산자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네. 어떤 사람들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철강 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그러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자동차 생산자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는 일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최종재냐 중간재냐 아니면 원료냐에 따라서 어디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산업만으로 이제 효과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이렇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때 철강 제품 같은 데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네. 미국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철강을 기반으로 해서 한 다른 산업들은 미국 국내의 산업들은 네. 그러니까 미국의 철강 산업은 보호가 될지 모르지만 그쵸. 다른 산업들은 이제 원료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어. 반대를 하는 이런 그 충돌이 생기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관세를 부과할 때도 폭포수 구조라고 그러는데 캐스케이드 스트럭처라고 그래서 원료는 관세를 적게 매기고 이게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높게 매겨야 산업 간의 그런 충돌 내지는 뭐 이런 거를 줄여주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로 이렇게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네. 뭐 어떤 면에서는 뭐 그 관세라는 것이 생겨났을 때부터 당연히 많은 논의가 있었겠지만 오늘날과 같은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것은 18세기 말 19세기 초부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 그쵸. 그러면은 그 영국의 면방직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을 프랑스, 독일,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나 미국도 이제 우리도 공장을 가지고 저렇게 산업화를 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영국에 이미 먼저 생산한 그 면방직 제품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생산자들이 경쟁을 못 하니까 아직 기술력도 딸리고 생산력도 그렇죠. 딸릴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논의들이 이제 그때부터 실제 정책과 관련돼서 많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모두가 이제 보호무역 정책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들도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그 무역과 관련한 정책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루는 것이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무역 이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비교 우위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비드 리카르도가 이 시기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또 흥미롭게도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인데 미국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프리드리 리스트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자유무역을 하면 안 되고 보호무역 정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유치산업 보호라는 이론을 이때 이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의 역사는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자유무역이 확대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상품 교역이라든가 무역이 이제 확대돼가는 네. 형태가 되는 것이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세계화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 시대가 이제 19세기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요. 네.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에서는 좀 논리적으로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밀리는 측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그 사상은 경제 이론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에서도 지난 200년간 이렇게 어느 한편이 힘이 세졌다가 낮아지기도 하는 이런 굴곡을 거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 미국과 관련돼서 이제 워낙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 지금 뭐 최고의 화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뭐 1기 때도 그랬습니다만 2기에 와서 이렇게 보호무역 정책이라고 하는 것, 관세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정책의 핵심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늘 되고 있는데 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네네.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 맥락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맥락을 이해한다면 좀 현재를 이해한다든가 아니 현재 문제에 대응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관세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8세기 말에 독립국가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건국 당시에 그러니까 18세기 말 미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국민 전체의 뭐 90%가 농촌에 살았고 대부분은 이제 농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네. 공산품은 당시에 이제 산업혁명을 막 시작했던 영국으로부터 이제 많이 특히 면방지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네. 수입을 하는 농산물을 팔고 공산물을 수입하는 이제 그런 나라였죠. 아. 처음에 농업 국가로 시작을 했지만 이미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을 산업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뮤지컬로도 유명한 그 알렉산더 해밀턴 같은 사람들이 이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 그렇죠, 아닐까? 그렇죠. 예, 맞아요.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라고 하는 그 일련의 여러 가지 이제 당시의 주장들을 남은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제조업 중심의 국가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국가가 뭔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때부터 이제 펼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뭐 그때는 뭐 그런 주장은 있었을 뿐이지만 뭐 농업 국가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굉장히 우연한 사건 때문에 미국이 큰 변환을 맞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당시에 19세기 말 20세기 초가 되면은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1789년에 일어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을 하면서 네. 유럽에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일어나게 유럽 되죠. 전쟁이 일어나죠. 예. 예. 근데 그 전쟁 과정에서 이제 영국과 미국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문제가 좀 생기게 되고 네. 그 결과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을 중단하는 이 수입 제한 조치, 영어로는 이제 엠바고라고 그러는데 엠바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입을 중단하게 되니까 미국에 있는 면방직 생산자들이 갑자기 좋은 시절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에도 그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을 보고 네. 가가지고 몰래 가서 이제 기술도 훔쳐와가지고 이렇게 공장도 만들고 그 기계식 면방직 공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곳들이 좀 있긴 했지만 네.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에 이렇게 큰 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차이를 메꾸기는 좀 어려웠다는 그렇죠. 얘기인 거죠. 생산비 그 기술이 영국이 훨씬 발전을 했고 네. 그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생산해서 수출을 하니까 경쟁력이 뒤떨어져 있었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무역을 이렇게 중단을 해주니까 네. 이게 자연스러운 보호무역 정책이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이 과정에서 미국의 저 면방직 공장들이 많이 생겨나고 네. 거기에서 이렇게 막 큰 공장들도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이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을 했죠. 네. 그런데 엠바고가 끝나면서 네.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그 보호무역 정책이 없어지게 되고 영국으로부터의 제품이 쏟아지게 이게 또 들어오게 되니까 미국의 생산자들이 갑자기 이제 다급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의회에 가서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논란 끝에 1816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면방직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최초의 이제 보호 관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보호 관세의 도입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19세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이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유치 산업이었던 미국의 면방직 산업업자들은 큰 도움을 받지만 네. 당시에 미국이 면화를 생산해서 영국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이 면화 생산자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를 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영국에서 이제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도입한다든가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서 면화를 사온다든가 이런 그 대응책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관세를 도입을 해가지고 면방직 제품 가격이 오르면 그건 남부에 있는 소비자들 더 나아가서 뭐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니까 미국의 북부와 남부가 관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충돌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남북 전쟁의 이제 뿌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관세입니다. 이게 뿌리 중에 그런 게. 그렇죠.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가 왜 충돌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는 네. 노예제에 대한 어떤 인권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도 그런 것만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산업적 기반이 북부와 남부가 달랐고 산업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극명하게 이제 충돌을 하던 지점이 관세였기 때문에 이 관세와 관련한 논쟁이 미국 의회에서 이 1816년 처음에 이제 관세가 도입된 이후로 거의 네. 100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이제 19세기의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관세였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세를 도입을 하자라는 주장과 관세를 낮추자는 주장 이것이 이제 그 서로 간에 이렇게 충돌을 해 나갑니다. 결국에는 이 1816년 관세 이후로 미국의 그 면방직 산업의 경우에는 경제사학자들 간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대략 한 1830년에서 50년 사이 정도가 되면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춰서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영국 제품 혹은 해외 제품들과 경쟁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더 이상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 예. 흥미로운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낮추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면방직 제품뿐만 아니라 철강 제품이니 네. 다른 제품들에도 계속 관세를 부과를 하게 돼가지고 미국은 19세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네. 50%뭐 가까운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높을 때는 50% 심지어 60%에 가까운 관세를 이제 굉장히 많은 제품들에게 부여하는 이런 시기를 100년 가까이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관세가 필요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는 이게 사실은 소비자들한테 큰 피해를 가져다 준다. 생산자들한테는 뭐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생산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관세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히 네. 이제 19세기 말이 되면 미국이 공업 국가로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19세기 초에는 농업 국가였지만 19세기 말이 돼서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시기 정도. 그러니까 제1차 산업혁명 당시에는
면방직 제품 중심의 증기기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이라고 한다면 그로부터 50년에서 100년이 흐른 19세기 말에 있었던 제2차 산업혁명에는 화학, 철강, 뭐 그 엔진의 변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이 주도를 했지만 2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주도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20세기 초가 되면은 세계 최고의 산업국가는 미국과 독일이 되는 이런 지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산업화를 주도하는 나라라는 뜻은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인데도 관세는 가장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그 상황이 유지가 되고 네. 거기에다가 좀 뭐 미국의 대기업의 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히면서 20세기 초가 되면 이렇게 관세를 높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낮추자는 움직임이 미국에서 국내에서 이제 이렇게 막 대두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1913년에 미국의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추는 입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입법을 하자마자 이게 효력을 발생하기도 전에 이 관세가 큰 역할을 못하게 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1914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이.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전쟁하느라고 바빠서 뭐 외국에 수출을 할 수도 없고 아유, 이게 대규모로 전쟁 중인데 뭐 무역할 시간이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세를 낮추는 거는 뭐 무의미해지는 뭐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보호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상황이 미국에 또 나타나게 되고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유럽 국가들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해외로부터 식량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공업 국가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농업이 굉장히 강했던 미국은 많은 농산물들을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남미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유럽에다가 이제 농산물들을 많이 수출을 해서 이 전쟁 기간 동안 농산물 생산이 이제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1919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시 이제 농업 생산을 재개하게 되면서 네.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이 과잉인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제는. 과잉이 되니까 이제 생산이 뭐 그렇게 빨리 조절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미국의 그 농부들이 우리 산업을 좀 보호해달라. 농민들이 그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서 이거 정말 죽겠다. 네. 그래서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좀 더해지면서 네. 1922년에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지만 다른 제품들의 그 관세를 굉장히 높여서 그 국내 생산자들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이 도입이 됩니다. 그것이 이제 1922년에 있었던 포드니 맥컨버 관세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1922년에 그 도입됐던 이 포드니 맥컨버 관세가 어떤 면에서는 미국의 관세를 낮추려고 했던 어떤 흐름을 중단시키고 다시 이제 관세를 높게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역행이 됐다고 볼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1920년대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세가 유지가 됐는데 네. 흥미로운 것은 이 1920년대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은 전쟁으로의 복구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지만 미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좋은 호황기를 1920년대에 누리게 됩니다.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나 농업 생산이나 모든 것이 이제 풍요로웠던 그런 시기를 거치게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생산의 어떤 과잉 문제는 잘 해소가 되지 않아 가지고 1920년대 말에 경제 상태가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를 더 하자. 우리나라 산업은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농업 부문부터 다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다른 산업들도 막 올라타는 우리도 같이 좀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네. 결국에 가서는 1930년 6월에 새로운 관세가 도입이 됩니다. 그 스무트라는 그 의원하고 홀리라는 의원이 발의를 해서 만든 새로운 관세법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관세가 미국 역사 혹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좀 악명 높은 관세로 이제 유명합니다. 그래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관세를 부과한 품목이 리스트를 이렇게 보면은 면방직 제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면사 같은 거는 굵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 하나하나마다 관세를 다 매기거든요. 심하네. 그렇게 그 돼 있는 것도 있지만 뭐 면방직, 철강 뭐 온갖 제품들을 다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농산물 보호를 위해서 관세를 도입을 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다른 생산자들이 막 올라타게 되는 그 통나무 굴리기라고 부릅니다. 로그롤링이라고 보통 하는 건데요. 그 통나무에 이렇게 같이 올라타고 발로 이렇게 그 젓는 그런 걸 이제 통나무를 로그, 예. 돌린다. 로그롤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그롤링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한 산업에서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때 다른 데서도 같이 올라타가지고 우리도 같이 놀자. 올라타기 현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서 거의 뭐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2만 개나? 네. 그리고 관세율을 원래 이미 포드니 메컨버 관세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더해서 더 높게 하다 보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의 뭐 60%가 조금 넘는 평균 관세율이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평균이 60%. 예. 이게 역사적으로 참 아이러니했던 게 원래 관세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의회에서 관세 도입을 시작할 때에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도입된 1930년에는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냉각이 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1929년 10월에 미국에서 주가 대폭락이 일어났고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후로 해서 뭐 국제 금융 시장이 이렇게 얼어붙고 이런 문제들이 막 그 시작되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대공황이 시작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네. 원래는 그러니까 스무트 홀리 관세라는 거는 대공황이 일어났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네? 해서 도입된 게 아니고 그거와는 무관하게 시작이 됐는데 어쩌다 보니 대공황 초입에 이런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얼어붙고 있는데 갑자기 관세를 미국이 도입한다라는 폭탄 선언을 한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우리 수출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힘든데 쟤네들 진짜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뻔하고요. 예. 그렇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만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보복 관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보복 관세가 이제 나라마다 이렇게 막 등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보복 관세의 당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영국이 1932년에 일반 관세를 도입을 합니다. 일반 관세라고 하는 것은 특정 제품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제 제너럴 테리프라고 하는데 모든 그렇습니다. 제품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840년을 전후로 해서 영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네. 우리가 이제 그 무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네. 논란의 이제 핵심이었던 것이 곡물을 수입하는데 우리가 관세를 어떻게 뭐 부과하고 할 것이냐는 곡물법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곡물법 논쟁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1840년대 정도가 되면은 데이비드 리카도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다시 말해서 무역은 될 수 있으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교 우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앞장서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렇게 따라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는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계화가 되고 무역을 촉진하고 자유무역이 좋다라는 흐름이 이제 19세기에 있었고 그것을 영국이 주도를 했는데 이 영국이 어떤 면에서 그런 자유무역주의의 종언을 알리는 일반 관세를 1932년에 도입을 한 거죠. 이 1930년대에 각국이 원래는 이제 19세기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통화 체제도 다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렇죠. 지금의 뭐 달러와 같은 것이 사실은 금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네.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금에 기반해서 자본이 자유롭게 유동이 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당시에 이제 생기는 나라들이 생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금본위제를 안 한다. 우리 돈 가져와서 금으로 태환해 달라고 그래도 우리 태환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금태환을 이제 중단하는 나라들이 20년대 말 30년대 초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통화 체제적으로도 각국이 이렇게 다 분열이 되고 그 상품 무역에 있어서도 보호 무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 식민지하고만 한다. 아니면 우리 친한 나라들하고만 한다. 이렇게 나라들마다 이렇게 벽을 쌓는 이런 현상이 이제 1930년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블록 경제화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무역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러한 무역의 감소가 경기 침체에 의해서 무역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무역이 줄어들기 때문에 생산이 감소해서 경기가 더 침체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말이 되면 29년경과 비교해 보면은 전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스무트 홀리 관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공황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닌데 네. 이게 들어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보호무역 정책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대공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라는 이런 비난을 받는 아주 대표적인 그 관세가 돼버린 거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지금 이렇게 경제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오히려 스무트 홀리 관세 이게 너무 해가지고 대공황 만든 것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당대의 많은 학자들은 네. 이 스무트 홀리 관세와 그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무역의 감소가 대공황을 촉발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까지 생각했던
했던 학자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아. 물론 이제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스무트홀리 관세는 좀 과도하게 비판을 받는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냥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그런 거죠. 1930년대 대공황으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그런 상황이 반전을 겪기도 전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세계가 또 이제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43년, 44년이 되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갈 무렵이 되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주요 국가들 뭐 연합국,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자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이다. 그러면 전쟁이 끝나면 우리가 다시 세계를 재건해야 되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한편에서 사람들이 아직도 막 총 들고 서로를 막 싸우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렇게 구상하는 회의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아, 이제 소위 말해서 해먹기 위한. 이 당시에 그래도 좀 논의를 했던 분들은 세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그 제1차 세계대전 때와는 다르게 우리가 이런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면 안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독일로부터 이제 배상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혈안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그 수많은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을 필연적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는 그런 일을 이제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가 좀 더 같이 잘 살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경제 개발도 해야 되고 통화 체제도 우리가 좀 바꿔야 되고 그런 논의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통화 체제를 이제 만들어서 그 근본 이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 세계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통화 체제를 만들자. 예. 그래서 이제 IMF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브레튼 우드 체제라는 것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네. 많은 나라들이 이제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뭐 유럽 개발 부흥은행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월드뱅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돈을 이제 그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만든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이 이제 여기서 구상이 되고 이제 실천을 해 나갑니다. 아, 그래서요? 예, 네. 그런데 중요한 축을 이루는 것이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무역 질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였는데 통화 체제나 경제 발전 이런 영역들과는 다르게 이런 그 무역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국제통화기금이나 아니면 그 세계은행과 같은 상설 기구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렇게 잘 운영하는 거를 당연히 무역과 관련해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못 만들었습니다. 그건 그냥 협약으로 유지가 됐죠. 소위 말하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가트라고 부르던 협정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고 GATT. 그렇죠. 네네. 이 협정 하에서 많은 나라들이 무역 질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 뭐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라운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예, 것들을 맞아요. 하면서 무역 질서를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에 와서 비로소 이제 무역 질서를 우리가 이제 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자라는 것에 결국엔 합의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95년에 세계 무역기구 WTO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WTO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역 질서를 전 세계가 그 기준 하에서 모든 나라들이 다 잘 지켜가면서 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가 발전하리라는 희망 속에서 탄생을 했는데 네. 안타깝게도 WTO는 그런 역할을 잘한다는 평가를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네. WTO가 탄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많은 나라들은 자기네들 친한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무역 협정을 맺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또 촉진하는 물론 그 WTO와 역행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 FTA를 뭐 이런 나라들과 맺고 네. 미국도 뭐 나프타라고 그래서 캐나다라든가 자기 이웃 나라들하고 또 무역 협정을 맺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 다자간 무역 협정도 있지만 그렇게 몇 나라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병행됐던 이유는 WTO 체제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때문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한계가 어떤 면에서는 큰 충격을 줬던 그래서 그 WTO 체제하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나라가 또 공교롭게도 미국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스무트홀리 관세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해보자. 그리고 전 세계 무역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서 전 세계를 평화롭게 가져가자라는 리더십을 미국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떤 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거의 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관세를 대폭 낮춘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다가 물건은 수출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오는 제품은 또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관세를 부과를 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수십 년간 있었지만 그동안은 미국이 경제가 힘이 셌으니까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늘 충돌은 있었는데 네. 뭐 미국과 일본의 충돌, 그다음에 미국과 뭐 우리나라에도 뭐 굉장히 관세에 관련해서 많은 요구를 했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미국이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뭐 여러 문제들에 더해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하면서 2001년에 예. 그러면서 미국에다가 우리 WTO 원칙에 따라서 미국에다가 자유롭게 물건을 팔겠다. 중국 정산품을 예. 거긴 양이 장난이 아닐 텐데. 그러니까 2001년이면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네. 그때만 해도 중국은 아직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았고 네, 맞습니다. 임금도 2000년 굉장히 초반 쌌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입장으로 보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의 제품들이 아무런 관세나 이런 거 없이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정말 양이 많고 정말 싼 그런 제품들이 공산품들이 그냥 프리트레이딩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서 제조업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고요. 20년간. 예. 그런 공장들이 있던 지역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문을 닫고 하는 충격이 이제 발생을 했던 거죠. 소위 말하는 미국 내 그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그렇죠. 그 네네. 생산하는 지역들이 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경제적 타격을 받았던 지역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가진 어떤 반감, 그리고 어떤 보호무역에 대한 요구, 더 나아가서 중국은 뭔가 룰을 어기는 나라 아니냐, 일종의 덤핑을 해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는 덤핑 예. 얘기 들었던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 같은 걸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불만 내지는 요구를 그대로 이렇게 흡수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인 거죠. 그렇겠네요, 예. 정말로. 그래서 이제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어떤 불만이고 그래서 관세와 보호주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을 지키겠다. 결국은 지금 트럼프 일기 때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우선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연속성이 있고요. 네. 제1기 때도 보호무역 정책을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틀림없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보호무역 정책을 밀어붙였느냐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뭔가를 한 일이 별로는 없었어요. 일기 때는요? 예, 그러니까 목소리는 굉장히 컸는데 그러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겪은 경험이 하나가 있는데 일기 때 겪은 경우. 예. 네. 당시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 협정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을 하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제1기 때 우리나라에다가 FTA 재협상 요구를 했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 FTA 재협상 요구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이제 재협상을 하러 이제 협상단이 오게 되는 과정에서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때 긴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재협상이 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큰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호락호락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그때 인식을 했던 영역 중에 하나가 법률 서비스 시장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법률 서비스 시장을 쉽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해야 된다라든가 네. 아니면은 법률 자문을 꼭 소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받고 싶을 때 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나라 변호사들 말고 영국 변호사나 네. 미국 변호사들 만날 일은 없잖아요. 없죠. 예.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 법으로 외국 변호사는 우리나라에 와서 법률 자문이나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없도록 법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 의뢰인들이 영어를 잘 못해서 전혀 그렇지 네.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변호사 시험을 본 게 아니라 혹은 네. 옛날이면 사법 시험을 본 게 아니라 미국 대학에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을 따고 한국에 왔다. 네. 우리나라에서 법률 관련한 활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계속됐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그걸
강력하게 통제하는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나라들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영국을 가면은 미국 로펌이 영국에다가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활동을 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 한국의 법률 시장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다. 언페어하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이 시장을 연차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2015년에 네. 우리나라 법률 시장 개방을 1차, 2차, 3차로 해가지고 2015년에 개방을 했어요. 개방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개방이 전혀 안 됐습니다. 겉으로는 개방된 것처럼 했는데 네. 따지고 들어가서 보면은 네. 전혀 개방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에서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봐서 변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변호사들과는 다른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외국법 자문사라고 하는 자격을 법무부로부터 받아야 돼요. 뭐가 좀 까다롭네요. 예. 근데 그걸 외국법 자문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우리나라 변호사들보다 훨씬 더 강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췄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여론은 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 하기에는 너무 이제 소위 말하는 단가가 안 나오네요. 뭐 그런 거죠. 예. 외국에 있는 로펌이 한국에 와서 뭔가를 하고 싶을 때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국내법과 관련된 일은 못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과 관련된 뭐 통상 업무라든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외국법과 관련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을 받는다든가 법률 뭐 이런 걸 하는 거는 외국 로펌이 와서 영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을 한다. 네. 이런 거 못 합니다. 게다가 외국 로펌이 한국에 진출할 때 인정한다. 우리가 한국법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한국에 있는 로펌하고 미국에 있는 로펌이 이제 뭐 같이 합작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안 된다고. 그거는 법적으로 돼 있는데 네. 외국 로펌이 그런 합작 로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만들 때 지분을 49% 이상 못 갖게 돼 있어요. 결국 그냥 닭과 을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규정을 지어버리고 시작하는 그런 조항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잘 지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꼭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 실제로 그래서 외국에 있는 많은 변호사들 한국에 실제로 지금 와서 또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은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진짜로. 그래서 이제 미국의 로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를 한다. 네. 그러면은 FTA 재협상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약점이 될 만한 영역들, 산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서 이제 앞벽을 넣고 그걸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거를 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다양한 영역들을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 네. 저한테 이제 우리나라 법률 시장 문제를 좀 살펴봐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네. 이제 그 국회 요청을 받아서 제가 이제 관련한 보고서를 쓰면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네. 이렇게 좀 고쳐질 필요가 있고 이제 이런 보고서를 그때 제출을 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그 FTA 재협상단이 한국에 왔어요. 네. 법률 시장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돌아갔습니다. 법률 시장 얘기만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당시에 도대체 저 사람들이 한국에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보여주기만 하러 온 거냐? 아니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의지는 있었는데 미국의 공무원들이 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문제를 잘 파악을 못하고 온 거냐? 뭐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1기 때는 네. 목소리는 굉장히 컸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그런데 실제로 그런 보호무역 정책을 뭘 했느냐? 그렇게 목소리가 컸던 것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2기에 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1기처럼 그냥 목소리만 크다가 그냥 말 것이냐? 네. 아니면 1기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잘 몰랐다라든가 경험이 없었다라든가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아무도 모르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왜 그랬느냐는 거는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와서 왜 그렇게 제대로 목소리를 큰 게 낼 만큼 뭔가 와서 뭐 뭘 요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면 나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이번은 다를 겁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서 이번은 왜 다른데요? 다른 이유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뭐 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그게 역사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1기가 그대로 반복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모르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다. 더 길게 보면은 미국에서 도대체 관세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네. 되짚어봐야 요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경제진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협상장에 나간다든가 네. 미국과의 어떤 이런 걸 할 때 저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어디서부터 온 얘기야? 이런 거를 알 수가 없다면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네. 현재의 어떤 정책에도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이 겪고 있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남의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어떤 저가 제품들 때문에 제조업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는 사실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런 면에서 보호무역 정책의 어떤 뿌리랄까? 그리고 이런 정책의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하는 과정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세의 역사라든가 관세의 개념 뭐 이런 역사를 통틀어 하면서 어떤 관세에 대한 경제학적 개념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과거를 좀 알아두고 해야 더 나쁜 일이 좀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대응이 좀 가능한 것 같고요. 법경제도 하시지만 경제사 쪽의 전문이시잖아요. 예. 예, 다음 시간에도 그러면 경제 관련된 이런 경제사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재밌는 흥미로운 주제 한번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싶죠. 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